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설 연휴가 곧 시작될 텐데요. 중국도 우리처럼 춘절이라고 해서 훨씬 우리보다 긴 설 명절을 보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해서 민족 대이동으로 들썩이고 떡국 끓여서 차례상 차리고, 중국에서는 또 폭죽도 터뜨리고 축제처럼 두 나라가 지내는데, 이런 풍습들이 요즘 또 좀 달라지고 있기도 하죠.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설날의 풍습과 그 의미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여러 풍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채를 찍고 증세 카드를 꺼내는데, 과거 역사 속에서도 돈을 찍어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요인들이 어떤 대의 명분보다 돈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졌다고 하는데,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돈의 관점으로 사건들을 바라본 풍요와 거품의 역사라는 책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가족들 만나러, 친지들 만나러 고향 내려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의 음력 설날, 중국에서는 춘제라는 긴 명절을 보냅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우리와 중국에서 나타나는 설날 풍경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살펴보죠.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몇 살 되시나요, 우리 기자님은? 꼭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언젠가부터 나이 안 세고 다녀요. 대충 몇 살쯤인 건 아는데. 저도 참 이 서글픈 게 뭐냐면, 제 정확한 나이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네. 약국 가면 알더라고요. 약봉지에 만 몇 살. 약봉지에.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래도 거기는 만이라고 써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 얘기 나온 김에, 예. 우리나라가 지금 나이가 3개를 현실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가요? 만 나이, 연 나이, 새는 나이. 그러니까 만 나이는 말 그대로 꽉 찰 만자니까. 네. 뭐 이제 미국식 그러니까 국제 규범이죠, 그게요. 27년 3개월 됐습니다. 태어난 지. 이게 만 나이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 47년 뭐 6개월 됐습니다라고 네. 하는 게 만 나이고, 음. 그다음에 새는 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한 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고 1월 1일 지나면 전 국민이 똑같이 한 살. 그렇죠. 이게 새는 나이고, 그렇죠. 연 나이는 태어났을 때는 0살. 그렇지만 1월 1일 지나면은 똑같이 또 한 살. 그렇게 드세요? 네. 아, 복잡해요, 이거요. 태어났을 때 바로 0살로 시작하는 연 나이도 연 나이도 있다고요? 있더라고요. 재밌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법적 나이는 만 나이가 유일한 나이인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세는 나이, 연 나이를 뭐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무튼 태어나서 어느 기간까지는 나이를 가능하면 부풀리려고 그렇게 그렇죠. 살아왔던 적이 있었죠. 내가 빠른 2월생이야.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몇 살이에요? 저 21살인데요. 뭐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려고. 그때 가슴 아프셨죠. 그렇죠. 무슨 띠냐고 꼭 물어봐서 항상 그것까지는 준비 안 해왔는데. 내 나이가 뭐 한 7살, 8살 될 때는 내가 8살인 거나 7살인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이 한 살이 별로 안 중요한 그런 때가 오고, 그때부터 나이 안 세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학년이 바뀌어버리면 앞부분에 네. 좀 많이 슬퍼지죠. 근데 오늘 중국 춘제 이야기는 언제 합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발음을 이제 춘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춘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달라요? 우리 발음은 춘절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중국어로 하면 춘지에. 춘지에는 중국어죠. 춘제가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세뱃돈은 보통 얼마를 받으세요? 이제 세뱃돈 받을 나이는 아니에요. 왜 자꾸 나이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 그냥 질문을. 옛 추억을 생각해보자. 이거죠. 요즘 저한테 세뱃돈 주는 사람은 없고요. 세뱃돈, 그러면 이걸 누가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까? 세뱃돈을 주고 하는 것을. 예.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춘절을 시작한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문헌상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한 무제 때, 한나라 때 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 무제 때 어떤 설화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중국식 주장이에요, 이건요. 예. 뭐냐면 그 숭이라는 괴물이 있었다고 해요. 예. 이것도 야사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숭상할 때 숭자인데, 이 숭이란 괴물은 이 섣달금음 12월 30일 마지막 날 네.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잠자는 아이들을 보면서 머리를 3번 쓰다듬는데요. 세 번 쓰다듬으면은 얘가 약간 멍청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심해야겠군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숭,
이 괴물을 없애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이 있냐? 엽전 8개를 봉지에 넣어서 빨간 봉투에 넣어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재우면은 이 숭이 달아난다. 그래서 압숭전이라는 돈을 그때 썼다고 해요. 예. 숭을 누른다고 해서. 예. 근데 압숭, 이 숭이 이 한자 중국어 발음이 이게 그 시에 우리 1살, 2살 때 1세, 2세 예. 그거 똑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압숭전 가지고 나이를 눌러버리자 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이를 안 먹는다. 영원히 젊음을 누릴 수 있다 해서 이것으로 이 세뱃돈을 주자. 그게 중국식 유래라고 하죠. 세뱃돈 주는 의미는 이 돈 받고 나이 먹지 말아라 그런 뜻이군요. 영원한 젊음을 누려라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세뱃돈은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거꾸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안 듣고 계시기를. 그런 의미였군요. 중국 얘기만 하기가 그러니까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네. 우리 설날은 오늘이네요. 일단 설날 자체 네. 설은 또 무슨 뜻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설. 우리말이죠. 그게 한자어는 아니죠? 순우리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그 국어학자들이 하는 말은 이거거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야, 이런 또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낯설다 할 때 그 설, 예. 그러니까 새롭다 할 때 설자를 붙여가지고 그게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다. 해서 설날. 네. 이러한 것이 이제 국어학자들의 주장이고 까치 설날에 까치는 뭐냐? 갑자기 설까치 공포 외인구단이 왜 나오냐? 까치는 새 까만 새. 그렇죠. 예. 요것도 이제 그 국어학자들과 이제 민속학자와 역사학자들의 주장이 약간 다르긴 다른데 국어학자들은 이것이 아치설이라고 있다고 해요. 아치설은 좀 작은 설이란 뜻인데 거기서 유래해가지고 까치설, 하루 전날이다. 라고 국어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그 주장 맞아 보이네요. 설득력 있어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죠. 국사학자들과 그 이제 민속학자들은 삼국유사에 유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신라 그 소지왕이라고 있거든요. 소지왕이 한때는 왕비와 그 국사라고 하는 스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구테타 위기에 한번 처했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자고 있는데 소지왕이 쿨쿨쿨쿨쿨 왕비와 스님이 닥친 거죠. 들이닥쳐가지고. 왕비는 옆에 앉아서 안 잤나 봐요. 그때 약간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였어요. 시해를 하려는 순간 소, 돼지, 원숭이, 까치가 와가지고 깨웠다고 해요. 왕을 깍깍 꿀꿀꿀꿀 나머지 하나 뭐였죠? 원숭이. 소. 이 소지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너희들도 이렇게 무슨 보상을 해줄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소, 돼지, 그다음에 그 원숭이 너희한테는 12간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까치는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너 무슨 띠야? 까치띠는 없기 때문에 너한테는 무슨 보상을 할까? 깍깍 알았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설날 바로 하루 전날 설은 너희들 설로 해라. 라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보통 보상은 돈으로 주는데 하나도 돈 될 게 하나도 없는 보상들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속학자들이 주장하는 까치 설날의 유래, 또 앞전에는 또 이제 국어학자들이 주장하는 까치 설날의 유래. 그게 뭐였죠? 국어학자 설은 아치설라고 작은 설이라는 순수 우리말에서 출발했다. 네. 중국 혹시 많이 가보셨죠, 기자님? 뭐 자주는 안 가봤습니다. 춘절과 또 그 10월 1일 국경절에 가보면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폭죽을 터뜨리거든요. 특히 춘제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그 행정 당국에서 폭죽을 터뜨리지 말라 제발 앞이 안 보인다 운전이 안 될 정도로라고 할 정도로 특히 결혼식장 설날 하는 거 설날? 그죠 춘절 때 왜 그럼 이 폭죽을 터뜨리냐? 폭죽 자체를 우리가 무슨 전복죽 같은 죽을 알고 계시는데 한자를 보시면 그렇지는 않아요. 폭죽은 죽이 아니죠.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이게 터질 폭자에 대나무 죽자예요, 이게요. 그러면 왜 대나무가 왜 터지냐? 요것도 이제 중국 측의 주장인데 그 이제 매년 이제 음력이죠. 매년 1월 1일만 되면은 인간들을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이 지하 세계에서 니엔이라는 괴물이 올라왔다고 해요. 니엔이 해 년자예요. 거기서 년자가 유래했다고 하는데 얘가 년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월 1일 새벽만 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니엔 이와스도 해코지를 하는 거. 근데 한 노파만 네. 도망을 한 번 안 갔대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궁금해가지고 이보시오 할머니 노파 왜 도망을 안 가시오? 나는 방법이 있어. 마지막 기회요. 너희들끼리 가. 안 가신 할머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다 도망을 도피했다가 그 다음 날 네. 분명히 저 노파는 해코지를 당했을 것이다. 가봤더니 멀쩡한 거예요. 예. 아니 할머니 도대체 무슨 비책이 있었길래 이렇게 살아나셨습니까?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니엔이라는 그 괴물은 대나무가 터지는 소리를 들으면은 기겁을 하고 도망간다고 해. 그래서 내가 해봤더니 정말 도망을 가더라. 그때부터 1월 1일 새벽에는 대나무를 터뜨렸다. 해서 폭죽. 대나무를 어떻게 터뜨려요? 네? 대나무가 그냥 들고 있는다고 터지는 게 지금은 아니고. 대나무가 아니라 이제 플라스틱이나 종이를 쓰지만 네. 실제로 이제 폭죽 같은 경우에는 안에 대나무가 안에 비었잖아요. 대나무 통 안에다가 그 안에 이제 폭약을 집어넣고 터뜨렸다고 하죠. 와, 진짜 크게 터졌겠네요. 이제 그게 폭죽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다고 터뜨린다. 1월 1일 날 니엔이라는 귀신을 쫓기 위해 가지고 중국집에 가 보시면 예. 다는 아니지만 정통 중화 요리라고 하시는 분들 문 앞에 또는 집 안에 복자 있잖아요. 복복자라든지 기쁠 희자 예, 예. 이걸 거꾸로 붙여놓은 거 혹시 못 보셨나요? 그런 집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저거 잘못 붙였다 떼가지고 바로 붙여드리자 네. 욕먹죠 그러면요. 일부러 거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일부러 거꾸로 붙였습니다. 복이 쏟아지라고? 정답! 오. 옆으로 살짝 기울이면 복이 줄줄 흐르라고. 그런 집은 없죠.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복을 이제 거꾸로 세워놓으면 복이 줄줄 쏟아진다. 기쁠 희자도 거꾸로 하면 기쁨이 쏟아진다라는 말이 있고 이게 중국어로 지금 라디오기 때문에 이제 그 한자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거꾸로 뒤집다도 따오거든요. 근데 중국어로 도착하다 할 때 도자 네. 또 따오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복과 기쁨이 도착했다. 따오. 그래가지고 뒤집었다.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해요. 이게요. 뒤집고 나서 정말 나중에 변명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이렇게 시니컬하게 보시면은 떡국 먹는 건 중국 풍습입니까? 우리나라 풍습입니까? 떡국 자체는 우리나라 풍습입니다. 예. 떡국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래떡 같은 경우는 긴 장수를 뜻하고 예. 이걸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썰면은 엽전 같이 보이잖아요. 아. 그 돈 많이 벌고 장수하라 라는 뜻으로 이제 그 떡국 가래떡을 먹는데 네. 중국은 이제 그 이 춘절 때 이제 만두 교자라고 하죠. 짜오즈랑 또 국수를 주로 많이 먹어요. 국수는 물론 생일날에도 먹지만 춘절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이 대접을 하는데 국수의 유래도 재밌어요. 국수에 무슨 유래가 있어요? 그냥 밀가루 반죽하고 쭉 길게 짜서 국물 먹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같은 야사 전문가들은 이제 방송에서 다 하차해야 되죠. 예. 국수에 유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야, 있어요. 그거 야. 세상에 생각도 못했던 그럼. 뭡니까 그게 국수의 유래가? 허를 찔러드리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무제 때 시작이 됐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인데 한무제 때 한 생일날 황제의 생일이니까 기대를 했겠죠. 뭐 진수성찬이 나올 것이라고. 근데 그 황궁 요리사가 국수 한 그릇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한무제한테. 예. 한무제는 격분을 했다고 하죠. 얘가 지금 나를 무시를 하냐고. 진수성찬이 나올 줄 알았더니 무슨 국수 한 그릇. 저 요리사를 당장 처단하라 했는데 네. 이 상황을 좀 약간 무마하려고 그 당시에 재상이었던 그 동방삭이 네. 삼천가짜 동방삭은 이 야사에 등장하시는 분이고 예. 실제 동방삭은 한무제의 재상이었거든요. 동방삭이 예. 머리를 좀 굴려봤죠.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상황을 지금 저 요리사를 살려야 되는데 하다가 갑자기 만수무강하소서 황제폐하. 지금 무슨 소리냐? 보십시오. 이 국수라는 것이 죽죽죽 뽑으면서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 국수라는 것은 생일날에 드시면 장수하라는 의미입니다. 황제폐하. 그런 뜻에서 요리사가 저걸 요리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생일날에 이제 국수를 먹기 시작한 것이 생일날 국수의 유래다. 특히 이제 춘절 예. 1월 1일 날 노인들 장수하시라고 이제 국수를 먹는다. 실제로 네. 저기 이제 그 산서성 있잖아요. 예. 중국 보면 태항산이 있고 예. 태항산 동쪽이 산동이고 산동. 예. 태항산 서쪽이 산서인데 산서성이 중국 국수의 메카거든요. 모든 국수가 거기서 탄생을 했고 네. 거기에 대표적인 국수가 이제 일근면이라고 있어요. 일근면. 뿌리가 하나다. 네. 보통 이제 춘절이라든지 그 생일날 때 어르신들 그 국수 대접할 때 일근면을 대접을 하는데 끊기면 안 돼요. 요리할 때 요리사가. 그게 이제 수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들 때 보여주거든요. 쭉 한 하나로 가닥으로. 한 가닥으로. 네. 그리고 먹을 때도 끊기면 또 안 되고. 와, 난이도 높네요. 난이도 좋죠. 아, 그러니까 나중에 코로나 끝난 그러다가 다음에 살짝 끊기면 얼마나 먹다가 불길해. 이거 뭐야? 다시 한 그릇 갖고 와. 그렇군요. 예.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한번 중국 가시면 일근면 한번 재미로 한번 드셔보세요. 그 면발이 쭉 하나로 되어 있고 네. 먹을 때도 하나로 먹고. 하나를 쭉 먹고. 야, 재밌겠다. 그 설날에도 우리는 그 제사상 하나 차리잖아요. 뭐 차례들 많이 하시죠. 예, 예. 그거는 차례를 뭐 어디에 무슨 음식을 어디 놓고 하는 것도 뭔가 유래가 있는 겁니까? 요것도 약간 논란이 되는데 이것도 그 주장이라는 네. 걸 감안하시고 들어보시면은 일단 차례 그 성균관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 주자 가래에 네. 우리가 현재 하는 그 제사법이라든지 차례상 차리는 방법이 나와 있지가 않다. 최소한 간소하게 차려라. 예. 라고 주자 가래에 나와 있다. 라고 성균관이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일부 이제 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홍동백서 등등등 나온 것이 그 어떤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그럼 언제 등장을 했냐라고 예. 추론을 해본 건데 일부 국사학자들이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제사를 지내는 이 유학자들은 네. 전체 인구의 20%밖에 안 됐다. 나머지 80%는 물론 지금 신분제자 사회가 다 끝났지만 제사와는 유교 예법인 제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평민 또는 천민이었다. 예. 그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 조선 후기로 오면서 뭐라고 할까 양반의 퍼센티지가 늘어났다. 인플레이션이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러면 양반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튀어 보이기 위해서 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자 같은 경우에도 졸부들 이게 이번에 내가 오픈런에서 새로 산 명품 뭐 삐삐삐이야 이런 식으로 네. 나도 어렵게 양반 됐는데 좀 한번 튀어 보이자 해서 네. 홍동백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뭐라고 할까 설득력 있는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일제 시대 때 약간 튀어 보이려고 했던 한 양반이 일본의 풍습인 홍백을 가져와서 예. 제사와 접목을 시켰다. 일본에는 홍백 뭔가가 있어요? 홍백전 있잖아요. 우리 저기 청백전 같이. 예. 일본은 그렇게 일본 나누죠. NHK 예. 가요 무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일본 해안 시대 때 이게 그 겐페이 전쟁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원평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원 씨와 평 씨가 서로 홍기와 백기를 들고 싸운 전쟁이에요. 예. 그때부터 이제 모든 대표적인 전쟁, 뭐 두 패가 나눠서 싸우는 전쟁을 이제 그 홍백전 네. 하는데 예. 이거를 누군가가 접목을 시킨 것이 아닌가. 홍동백서 튀어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설 중에 하나입니다. 설이다. 아유 재밌어요. 뭐 항상 그렇죠 뭐. 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 우리는 설날, 중국은 춘제 풍습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옛날 이야기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는 역사라는 걸 자꾸 우리가 끄집어내고 살피는 이유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역사적인 교훈과 사실들 듣고 읽다 보면 시사점을 얻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도 옛날 이야기에 들어있는 교훈들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풍요와 거품의 역사라는 책을 지난주에 미처 못 읽었던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네. 우리 무슨 얘기까지 했었죠?
스페인 얘기하다가 끝났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이제 식민지로 네,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은을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네네네, 스페인에 돈이 넘쳐나서 그쵸.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해졌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돈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니까 예. 사람들도 노력을 좀 덜했고 그러다 보니 기술 개발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면서 스페인이 결국엔 유럽에서 중심의 국가에서 변방의 국가로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네. 돈이 많아지면 일단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긴 하는데 네, 돈의 양이 많은 거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생산을 많이 하는 거는 또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풀었으면 그 돈을 기반으로 생산이 많이 되면 좋은데 대체로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국가의 경쟁력이 도리어 떨어지는 돈의 역효과가 양만 나타날 수도 있죠. 네. 많아지기도 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가죠? 오늘은 지난주에는 로마 시대 얘기 막 이런 거 너무 과거로 간 것 같아서 예. 약간 현대와 관련돼 있는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현대의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진 배경, 예. 그리고 저희가 중앙은행이라고 부르는 곳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얘기 조금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책 제목이 풍요와 거품의 역사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버블 얘기들도 조금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돈 이야기. 네네. 은행이라고 하는 건 네. 저도 얼핏 듣기로는 원래 은행이라고 하는 건 없었는데 네네. 그 누군가한테 돈을 잠깐 맡겨놓는, 우리 어디 뭐 공연 보러 가면 두꺼운 외투 불편하니까 맡겨놓는 네네네. 것처럼 그렇게 돈을 맡겨놓고 맡아주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은행의 주 수입원을 우리가 예대마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금을 맡기고 대신에 이 맡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면서 예. 여기서 이자의 차이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은행의 주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로 처음에 은행이 탄생했을 때를 보면 방금 전에 이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종의 창고업이었다. 예. 그러니까 보관료를 받는 게 은행의 주 수입원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당연하겠죠. 그 당시에는 금화, 은화를 사용했으니까 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영국에 살던 사람이 프랑스에 대금 결제하려면 네. 금화 갖고 프랑스 넘어가야 되잖아요. 금덩어리를 쥐고 가야죠. 예, 금덩어리 예. 쥐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뭐 약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해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실제로 대항해 시대에는 그래서 해적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창고업들이 있어서 창고업들 지점이 영국에 있고 프랑스에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예. 여기다 맡겨놓으면 영국의 지점에 가서 내가 이만큼 맡겨놨으니까 쓸 돈 주세요 그러면 주고 하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창고업으로 시작한 게 예. 금화를 보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게 은행의 주 수입원이었고 출발이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은행의 그 영어가 이제 뱅크잖아요. 예. 근데 뱅크의 어원도 방코라는 이탈리아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탁자라는 뜻이고요. 당시에 사람들이 탁자를 꺼내놓고 금화 여기서 보관하세요라는 이 창고업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뱅크의 어원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관해놓고 그 보관증만 갖고 다니면 네. 뭐 혹시라도 뭐 보관증 잃어버리더라도 나 맞잖아. 나 얼굴 확인해봐. 그러면 다시 발급해줄 수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그냥 돈처럼 써도 받아주고. 네. 편했다는 거죠. 그러던 은행이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금의 현대 은행 같은 약간의 예대마진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창고에 금화를 엄청 보관해 놨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금화를 다 찾아가는 사람은 없더라. 늘 보관이 되어 있죠. 예, 이 창고업자가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예.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 다 찾아가지는 않으니까 이 중에 한 10%는 내가 좀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출발이 말 그대로 대부업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 초기업에서는 자기 돈을 가지고 대부업을 했던 사람들은 있는데 네. 지금처럼 실제 고객이 맡긴 돈을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한두 사람 생기고 해보니 야, 이거 좀 더 늘려도 되겠는데 하다 보니 이 양이 점점 늘어났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방 제후들이나 네. 정부가 이용하기 시작했죠. 공식적으로 야 예금 맡긴 거에 몇 프로까지는 너네가 대출해줘도 돼라고 허용을 해주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남의 돈이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예. 현대의 금융 시스템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게 되니까 그럼 이자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관만 하면 보관료를 오히려 받아야지 어떻게 이자를 주겠어요? 네네. 이자를 줄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의 돈을 잠깐 여유 없으나 돈이 필요한 사람이 빌렸다 쓸 수 있는 네.
미러클이. 그러니까 사실 경제에서 네. 돈이 잠겨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롱 속의 예금 뭐 이렇게 예. 표현하지 않습니까? 돈맥 경화라고 저희가 또 현대에서는 얘기를 하고 네. 돈을 마구 풀어도 사람들이 이걸 경제 활동에 쓰지 않고 그냥 통장에 넣어두거나 장롱 속에 현금으로 보관하면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죽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이게 금화나 이런 실제 귀금속을 이용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이 돈이 잘 안 돌았어요. 예. 그리고 승수라는 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죠. 신용 시스템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은행이 생기고 이 고객들의 돈을 활용해서 뭐 한 70% 80%까지는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니까 네. 장롱 속의 예금이 경제를 살리는 돌아가는 오히려, 시스템을 오히려. 만들어낸 거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경제 시스템,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킨 계기가 이런 데에서 나왔고 그렇게 보면 창고업자들의 욕심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회사 돈 관리하는 분들은 오래 관리하다 보면 그런 거 생각 아니 여기는 계속 매년 그냥 돈이 쌓여 있는데 네. 사장님이 갖고 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잠깐 최근에 있었던 오스템이 블란치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시 채워 넣을까? 네.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고 근데 은행은 그게 이제 합법화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급 준비율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지금은 7%입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예금을 맡긴 거에 7%만 남겨놓으면 나머지 93%는 이렇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군요. 중간에서 은행이 신용만 있으면 예금을 돌려줄 수 있기만 하면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행이 시작돼서 온 나라로 퍼진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현대 금융 시스템의 진짜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은행 중에서 한국은행, 예. 그다음에 저희가 FRB라고 부르는 미국의 연방은행이라고 또 하죠. 이런 것들, 네.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이 은행들은 네. 어떻게 탄생했을까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혹시 미국의 FRB가 민간은행이라는 거는 이 기자님 당연히 아시겠죠? 아니 누가 한국은행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나라에서 다 임명하고 네네. 그러잖아요. 국유화돼 있죠.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안 그래도 민간은행들끼리 모여서 만든 무슨 회의다 이렇게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실체가 FRB는 뭡니까? 예. 민간은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유화가 되긴 했지만 영국의 영란은행, 예. 그다음에 프랑스의 방크 드 프랑스도 민간은행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은 네. 음, 근데 아직 미국은 그대로 민간은행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고, 네. 뭐 금융 시장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왜 다 중앙은행을 그러니까 돈도 찍어내고 네. 뭐 통화량을 관리하는 이렇게 중요한 중앙은행을 민간은행에게 맡겼을까? 글쎄요. 왜 그랬어요? 답을 쉽게 못 주시는 저는 아실 줄 알았는데 이 책에 보면 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 만들어질 당시에 정부의 신뢰도보다 네. 민간은행의 신뢰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했는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 네, 우리가 운영할게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민간은행의 힘을 빌려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중세 시대나 이런 때 정부가 자금이 필요하면 국채를 찍어서 귀족들이나 부자 상인들한테 국채를 매각을 했죠. 예. 그랬는데 나중에 안 갚는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아무리 발행해도 네. 그리고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여기서 뭐 지폐를 찍어낸다 해도 그 지폐를 사람들이 믿어줘야 되는데 네,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중앙은행의 출발이 예. 영란은행인데요. 영국의 영란은행인데요. 영란은행이 처음에 영국이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어떻게 하면 국가의 재정 위기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야 그러면 우리가 중앙은행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중앙은행을 만들고 이 중앙은행을 정부에 대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게 하자. 네. 그러니까 돈 필요할 때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국가의 은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국채를 발행하고 전부 중앙은행이 사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 국채를 기반으로 이 중앙은행은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걸 정부가 한다고 안 믿으니까 자 네. 중앙은행은 민간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게라고 해서 민간은행들을 끌어들인 모델이 영란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권은 못 믿겠고 저 갖고 가면 네, 언제 네. 금을 줄지 안 줄지 모르고 우리로 치면
롯데백화점 상품권이나 네. SK 상품권은 저건 맞아. 저건 돈이 돼. 저건 가면 항상 주유소 문 열어놓고 저기 백화점 가면 항상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차라리 저걸 줘라고 했다는 정권이 거군요. 바뀌어도 저거는 받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차라리 그럼 우리가 할게요 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17세기 후반에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영국이 영란은행을 만들었고요.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120만 파운드를 영국 정부에 빌려주면서 예. 영란은행이 초기 자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이걸 프랑스가 바로 따라하죠. 무슨 효과가? 통화량이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 정부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정부가 이거- 돈 찍어서 쓰면 네. 결국은 그 국민들한테 갈 돈인데 네. 이게 뭐 지폐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찍어내니까 통화량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나는 효과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가 따라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방크 드 프랑스라는 중앙은행을 설립하게 됐고 프랑스는 재밌는 건 당시 중앙은행 출자자 중에 실제 나폴레옹도 그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방크 드 프랑스의 초기 출자자에 나폴레옹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미국은 당시 그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달리 정부의 신뢰도가 꽤 높았던 상황에 중앙은행이 설립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앙은행은 민간이 하고 있다.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기 이 책에서의 설명은 당시에 미국의 금융제도를 쥐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갖기 위해서 민간 중심으로 중앙은행을 설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이 중앙은행을 하면 중앙은행은 맘먹으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네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걸 지금 공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분들이 하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네. 예를 들면 삼성이 중앙은행이다. 그래서 삼성이 금리를 내렸다. 그러면 너희들 대출 많이 받고 이자 내기 싫으니까 금리 내렸지. 이런 식으로 네. 또 의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에 그 은행들이 해도 되나? 뭐 아니면 돈을 찍어서 저 친구들이 저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네. 하고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소유는 그러니까 출자자들은 민간은행이 가지고 있지만 네. 거기에 저희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라든지 운영은 예, 운영은 철저하게 정부하고 독립되면서도 그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서 예.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이 생겨났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온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은행이 신뢰도가 훨씬 높았다고 하니까 참 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탄생을 했고 미국은 이렇게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이 굉장한 금융 시스템 내에서 영향력을 네. 아직도 저희가 조금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역대 FRB 그 FOMC 의장들의 면면을 보면 40년간 전부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 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 출신이고요. 그나마 40년 만에 비유대인 출신이 나온 게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이어서 네. 제롬 파월 의장이 그 의장이 됐을 때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야, 아니라는? 드디어 비유대인 출신이 FRB 의장이 됐다. 이런 얘기도 네. 나왔던 것도 참 재밌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제가 그 풍요와 거품의 역사라는 책이니까 네. 역대급 거품 얘기를 좀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나 보죠. 네네. 예. 가장 그 거품하면 떠올리는 그 거품의 역사 사건이 있죠. 어떤 거 기억하고 계세요? 저희는 뭐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튤립을 뭐 조금만 이상하게 생기면 그거 하나에 뭐 200만 원, 300만 원부터 네네. 몇억 원까지 집보다 비싼 튤립들이 막 사고 팔렸다는 이야기 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예. 이제 튤립 버블이잖아요. 예. 이 가장 유명한 버블인데 이게 네덜란드 얘기예요. 음. 근데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그 튤립 버블이 일어난 거는 그만큼 네덜란드가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 있었다는 얘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회사라는 주식의 거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이제 네덜란드로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는데 네. 네덜란드에 이제 동인도 회사라는 데가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항로를 개척하면서 이걸 정부가 투자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 위험성을 민간 자본으로 조달해 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주식회사가 탄생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식회사의 주식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고 네. 이 네덜란드에선 그 당시에도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파생 상품까지 거래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60년도 당시에
튤립이 매우 진귀한 꽃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예. 유럽에서는 예. 그 재배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자들 사이에서는 이 튤립을 구매하는 게 부의 일종의 상징, 척도 같은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튤립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예. 이게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프랑스 귀족들도 이걸 좀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에 이제 거품이 끼었는데 1636년 한 해에만 튤립 가격이 60배까지 상승을 했고 당시에 이제 특정 튤립의 네. 뿌리의 가격이 암스테르담의 고급 저택하고 맞먹을 정도까지 거품이 끼었던 튤립 한 사건이죠. 뿌리에. 네.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거품이 빠지면서 튤립 가격이 양파 가격 비슷한 수준으로 갔다. 그래서 가장 역대급 뭐 거품 사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거품이 빨리 무너졌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 이건 프랑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중앙은행 설립 직전에 프랑스에서 국가재정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약간 중앙은행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군가가 접근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라고 했던 사건이 이제 미시시피 버블 사건인데 네. 당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사기를 친 사건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부에게 특권을 얻어서 예. 미시시피라는 주식회사를 하나 설립하고 이 미시시피 주식회사가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의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루지애나 땅, 예. 루지애나 땅의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미시시피 주식회사에다 주거든요. 루지애나가 원래 프랑스 땅이었는데 나중에 네. 미국에 팔죠. 돈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네, 근데 사실은 이 미시시피 버블 때문에 거기가 쓸모없는 땅이라는 게 프랑스 사람들한테 너무 잘 알려졌어요. 그래서 쉽게 팔았군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에이 팔아버리자 그래서 네. 싼값에 파는 계기를 만든 것도 이 미시시피 버블인데 네. 마치 여기서 무슨 일확천금이 나오는 것처럼 선전을 하면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사람들한테 팔기 시작하죠. 우리로 치면 공기업 주식 판 거네요. 네, 그죠? 일종의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그리고 당시 프랑스는 재정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하던 사람들은 불안에 쌓여 있었어요. 정부가 또 이 돈 안 갚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미시시피 주식회사가 프랑스 정부 국채를 가져오면 우리 주식으로 다 바꿔줄게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국채만 가져와서 이 주식을 예. 막 바꿔요. 예. 그리고 이 주식은 연 5% 배당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발행하고 또 주식 가격도 꽤 많이 오릅니다. 예. 뭐 수익은 별로 안 났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광고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을 근간으로 해서 은행을 하나 또 설립을 하거든요. 국가에서 내주는 방크드 제너럴이라는 은행을 예. 설립을 해서 이 은행에서 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지폐를 발행하죠. 그러니까 국채가 아니라 예. 이 미시시피 주식회사의 주식을 기초로 지폐를 발행합니다. 그 은행 상품권인 거네요. 똑같이 네네. 마찬가지로 그렇죠. 매번. 예. 그러니까 경제는 돌아가고 아까 국가가 갚아야 될 국채는 미시시피 주식회사 다 가져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의무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빚 부담이 사라진 거죠. 예.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사기라는 사건이라는 게 밝혀지고 실체 없는 회사가 상품권을 만든 거예요. 미시시피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사라져버린 거죠. 머지 포인트. 예. 그럼 사람들은 돈을 날렸고 그럼 국가는 네. 자기들도 빚은 날렸죠. 그러니까 빚은 없어졌고 경제는 당시에는 크게 호황이 됐었지만 예. 결국엔 이 미시시피 버블 이후에 프랑스 경제는 또 한 번 추락하는 계기를 갖게 되고 네. 이게 나중에 프랑스 시민혁명까지 연결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 정부가 결국은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뭔가 돈을 찍어서 써보려고 하는 건데 네네. 지금은 돈을 찍어서 쓰죠. 정부가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그런데 예전에는 금이 있어야 지폐를 찍을 수 있는 네. 그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그냥 찍어내는 걸로 바뀐 거죠. 미국에서 금태환을 포기한 순간부터 이제 정부가 알아서 경제 지폐를 찍어낼 수 있게 됐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금태환 제도가 바뀌면서 경제를 더욱 키울 수 있는 분명한 효과는 냈지만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는 그 욕심이 과해지면 결국엔 이런 버블 때문에 경제 자체가 망가진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풍요와 거품의 역사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